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1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폐기 여부를 참모들과 이번 주 내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폐기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한미 FTA를 두고 미국을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고 부르며 재협상을 주장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허리케인으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휴스턴을 방문하던 중 결국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백악관 참모들과 이번 주 내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앞서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참모들에게 FTA 폐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며 조만간 공식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 고위인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미 정부가 FTA 폐기 절차에 돌입해 우리 정부에 서면 통보를 할 경우 우리 측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미 FTA는 180일 이후 자동 폐기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의도를 분석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젯밤 11시 10분부터 40분간 전화통화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통화 직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결과입니다. 또 문 대통령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인 화성 14형을 발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때 요청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 협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개정 이후 사거리 800km에 500kg으로 묶여있는 미사일의 탄두 증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달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한미동맹 전반에 대한 공조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방향키를 일단 주게 된 만큼 우리 군의 움직임을 앞으로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군은 사거리를 연장하기보다 탄두 중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 이유를 안보람 기자가 설명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긴 현무2C입니다. 최대 800km를 날아갈 수 있어 제주에서 쏘면 신의주까지 타격 가능합니다. 굳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지 않더라도 북한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만일 사거리가 더 길어지면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거리가 1000km일 경우 중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까지 사정권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탄두 중량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은 300km 탄도미사일은 2톤, 500km는 1톤, 800km는 500kg으로 탄두 중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늘어날수록 탄두 중량은 줄여야 하는데 탄두 500kg으로는 최근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지하벙커나 갱도화된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어렵습니다. 탄도 무게가 1톤 정도 돼야 북한의 지하설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북한을 때릴 힘을 키워놓아야 하는 만큼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톤까지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탄두 중량이 1톤으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군이 쏘는 미사일의 파괴력은 비약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지하 20m 깊이까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벙커에 숨더라도 안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500kg짜리 탄두의 위력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지상에 노출된 적을 타격하는 데엔 별 문제가 없지만
지하 벙커의 숨은 상대를 잡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탄두 중량이 지금의 2배인 1톤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하 20m 깊이 벙커에 숨은 적까지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강도나 백두산 근처에 구축된 것으로 보이는 일명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거리 800km짜리 미사일에 1톤 탄두를 실을 수 있도록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 사거리 500km짜리 미사일엔 1.5톤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엔 지하 벙커가 모두 7,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보고 있는데 평양처럼 휴전선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공격 능력은 더욱 커지는 셈입니다. 군 안팎에선 탄두 중량 제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 간통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톤수가 늘어나면 파괴력이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런 이제 탄두 중량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북한 벙커의 방호 능력을 감안할 때 최대한 미사일 파괴력을 키우는 게 낫다는 겁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지는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처럼 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리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의 역사를 원중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일은 지난 1978년 개발된 백곰입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당시 미군의 나이키 미사일을 모방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까지 개발하는 것 아니냐며 개발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실전 배치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의 계속된 설득 끝에 미국은 1986년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제한을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허용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01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 사거리 제한은 300km로 늘어났고 지난 2012년에는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사거리를 현재의 800km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지침 개정 5년 만인 올해 사거리 800km의 현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500kg에 묶여있는 탄두 중량 제한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관련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군의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훈련 강도도 낮췄는데 북한은 똑같이 도발을 했다는 겁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열 하루 동안 진행된 한미 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미국이 훈련 참가 미군을 지난해보다 7,000명 이상 줄이고 전략무기도 전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나왔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북한이 훈련 엿새째인 지난달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에 쐈고 29일에는 화성 12형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그 졸개들이 벌여놓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일 따름이라고 언명하셨습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희망에서 연습 기간 폭격기를 출격시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에 희망 섞인 메시지를 주려고 전략무기를 전개하지 않았다고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주한미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명확한 반발을 해야 된다. 그 속에서 북한의 행태에 대한 정확한 지적은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화성 12형을 쏜 지 이틀 만에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2대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를 한꺼번에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키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지난달 우리 해군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사전에 탐지하는 훈련을 했는데요. 이에 북한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간과 장소를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훈련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우리 해군은 적진의 침투에 북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에 대응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북한. 노동신문에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해군의 훈련에 대해 가소롭기 그지없다며 우리의 전략 무력은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시도 없이 짓뭉개버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도 우리 미사일의 발사 시간과 장소를 좀처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며 사전에 탐지하고 타격한다는 건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괴뢰들이 계속 설쳐대다가는 몸서리치는 재앙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 강화를 위해 육상형 이지스 어슈어를 조기 도입하기로 한 일본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주제 넘은 짓 푼수 없는 망동이라며 격화된 정세를 악용해 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 보려는 건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이라고 힐난했습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닷새전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추가 도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국이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좋은데 도리어 중국은 북한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7월과 8월 경제나 민생 활동 하나 없이 군 관련 행보에만 집중했던 김정은. 9월에 처음 외부에 공개된 행사도 역시나 군 행사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제4차 청년동맹 초급 단체 비서 열성자 대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2달 동안 13번의 외부 활동 가운데 미사일 관련 활동이 무려 10차례나 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앞두고 추가 도발도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북한 핵 개발을 막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은 정작 북한 감싸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영국 외무장관에 잇따라 전화를 걸어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방식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가 제재에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되면 중국이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공언한 대로 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서면 대화를 강조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론은 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 쪽으로 기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성철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해 논란이 있었죠. 청와대가 곧바로 그런 논의한 적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송 장관도 어제 귀국길에선 전술핵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 장관은 지난달 31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한 듯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는 여론이 있다고 했을 뿐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론을 좀 전달했던 것이지 배치 얘기는 절대 꺼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1일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적 없다고 말한 점을 의식한 듯 우리나라 핵정책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된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는 완벽한 공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사거리와 무게, 중량에 대한 것 등등 모든 것들이 한미 간에는 완벽하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또 지침 개정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 SCM에서 한미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귀국한 송 장관은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 골프장에 추가 반입하는 일정을 조율할 예정인데 배치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네, 이건 조금 전 전해진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더 높은 단계의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 파괴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EMP, 즉 전자기 펄스 공격까지 가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죠. 민주당은 적폐 세력을 비호하자는 거냐며 비난했습니다.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루어지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투쟁 방법으로 이번에 이러한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을. 또 소속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와 검찰,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경한 대정권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생존을 걸고 투쟁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정당도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한국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믿을 수 없고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일이 그것도 언론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무소불위가 아닌 민주주의 정부인가 묻고 싶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언론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법을 무시하면서 위법행위 한 자를 비호하겠다고 한국당이 나서서 그것도 모질라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적폐 세력을 비호하는 국정노동당 세력다운 발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핑계로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습니다.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라는 돌발 변수로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그런데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김장겸 사장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현직 방송사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의 날 행사장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질문이 쏟아지고 회식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김장겸 사장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노동청은 그동안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수차례 김 사장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 소식을 듣자 행사장에서 바로 모습을 감춘 겁니다. 김 사장은 현재 종적을 감춘 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2008년 KBS 정현주 전 사장이 해임 이후 체포된 적은 있지만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불고기 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장염에 걸렸습니다. 이 버거에 판매한 맥도날드 측은 일단 전국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 판매를 중단했는데요. 연일 먹거리 사고가 터지면서 국민들이 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식중독 논란에 휩싸이면서 맥도날드가 전국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5일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단체로 햄버거를 먹은 초등학생 7명과 교사 1명 등 8명이 장염 증상을 호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먹은 제품은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0일 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나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장염 발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해당 전주 매장에서 햄버거를 수거하고 조리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원 접수 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시시한 맥도날드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판매 중지를 선언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햄버거가 자꾸 문제가 돼서 저희들 이제 애들 셋이나 되는데 먹거리에 큰 의심과 불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햄버거병 파문을 일으켰던 것도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먹거리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지난 밤 사이엔 또 졸음운전으로 보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오산 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버스가 승용차를 덮치면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는 열차가 갑자기 멈춰서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가 승용차 위에 올라탄 채 멈춰 서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승용차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덮쳤고 뒤따라오던 승용차 세대도 줄줄이 부딪혔습니다. 버스와 충돌한 승용차의 운전자를 포함해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잠깐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는 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쯤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용산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멈춰 운행이 17분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의 공기 추진 압력이 떨어지면서 멈추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69세 남성이 트럭을 몰다 나무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1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남성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그젯밤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한 여자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옆 매장에서 근무하던 남자 직원이 벌인 일이었는데요. 이 남성도 법행 직후 건물에서 투신해 지금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늦은 새벽, 폐점 시간이 지난 쇼핑몰 안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30대 최모 씨가 연매장 여직원 50대 조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10시에 퇴근하는데 경찰차도 와 있고 119 차도 와 있고. 목 부위를 심하게 다친 조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근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오며 범행 현장을 벗어난 최 씨는 유리난간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최 씨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고 범행 역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에 사소한 걸로 다툼이 많아서 사이가 안 좋고 그걸로 인해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최 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주말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다 보니 프리미엄을 노린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투기판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최근 부촌으로 각광받는 서울 반포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조건이 강화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모델하우스로 들어가려는 대기줄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입장까지는 좋게 3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인기를 끄는 건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 방침에 따라 분양가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가지고 조합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를 책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같은 건설사가 인근에서 분양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시세가 19억 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웃돈 3억 원은 거뜬하다는 게 중개업소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분양가가 싸니까 뭐 당첨만 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정부의 고분양가 단속이
오히려 부자들의 투기판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불법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였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전 후보자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가 됐는데요.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불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철호 기자입니다. 주식 대박 의혹으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전 후보자의 주식 거래를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주식을 팔고 산 시점이 워낙 절묘한 데다 12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작전주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자진 사퇴와 상관없이 이전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나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금융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한 명백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아 진정서를 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불법 주식거래 의혹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 강제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전 후보자의 경우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정치적 문제까지 결부돼 있어 조사 수위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철호입니다. 인천의 송도,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 포항에도 송도동이 있죠. 소나무 송의 섬도자, 일본말로 읽으면 마쓰시마가 되는데요. 이 마쓰시마가 우리나라의 지명으로 쓰이는 과정에는 어두운 역사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줄줄이 늘어선 고층 아파트와 빌딩들.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입니다. 송도는 단어만 놓고 보면 소나무가 많은 섬이라는 뜻으로 언뜻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명에는 떳떳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일대의 원래 이름은 옥년동. 그런데 1936년 10월 1일 갑자기 조선 총독부 관보에 동 이름이 송도, 즉 일본말 마쓰시마로 바뀝니다. 우리 역사에서 마쓰시마란 말의 시초는 우리나라를 침탈하려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참전한 일본 마쓰시마 군함. 일본의 명승지인 마쓰시마의 이름을 딴 이 군함의 이름을 다시 따서 일제가 우리 지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네, 전혀 몰랐죠. 무관심 속에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됐던 것 같아서 잘못된 접이라면 제대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1945년 해방 직후 인천지명위원회가 마쓰시마처럼 일제가 일본 군함 등의 이름을 따 바꿔버린 지명 76개를 원상복구했지만 어쩐 일인지 송도라는 명칭은 7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더구나 마쓰시마, 송도라는 지명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 명소인 부산 송도 해수욕장과 포항의 송도동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9세기 말 일본은 우리나라 독도에도 마쓰시마란 이름을 덧씌우기도 했습니다. 제국주의 군함의 명찰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일제의 손때가 묻어 있는 그런 지명들이 전국 도처에 있습니다. 해방 72년이 넘도록 일제가 박아놓은 언어의 말뚝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미국 고위 인사의 부인들이 연일 호화로운 패션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수해 현장에 방문했던 영부인 멜라니아의 옷차림이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미국 재무장관 부인은 남편 출장에 함께한 사진에서의 명품 패션을 SNS에 올렸다 논란이 돼 결국 부부가 함께 감찰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 재무장관 스티븐 무누신의 부인 루이스 린턴의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항공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화보를 연상케 합니다. 착용한 명품 선글라스와 스카프, 구두 등의 이름을 함께 적어놨는데 알고 보니 해당 사진은 남편과 함께 관용기를 이용해 출장을 갔을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호화 출장 논란이 일었고 SNS상에서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Advertising for all of these European, high-end brands that your average person couldn't afford, especially anyone in. 그 뒤 린턴은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미 재무부는 결국 사진 속 출장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텍사스주 수해 현장을 방문했던 멜라니아 여사도 화려한 홍수 패션을 선보여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카키색 재킷에 하이힐을 신는 등 수해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백악관을 떠났다가 비난이 일자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모델 출신 영부인과 영화배우 출신 재무장관의 아내, 두 닮은 꼴 미 고위층 부인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민심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환입니다. 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다에도 가을 기운이 드리웠는데요. 지금 남해안에는 가을 전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남해안에 전어잡이 배들이 그물을 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은색 빛깔을 번득이는 전어가 바닷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을을 맞아 고소함이 배가 된 전어가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10월 넘어가면 뼈가 억세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횟감으로는 최고입니다. 가을 전어는 잡히는 족족 입한장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 나갑니다. 이 시기 전어는 육질이 쫄깃하고 뼈까지 연해서 전어회나 무침으로 인기입니다. 가을은 전어가 지방이 많이 함유가 되고 고기 속에 있는 뼈가 아주 보드라집니다. 시장 가격도 킬로그램당 2만 원 선으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어머리에는 깨가 서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어 굽는 냄새 때문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꼬리부터 머리까지 버릴 게 없고 기름이 꽉 차서 너무나 맛있고 고소합니다. 보양식으로 소문난 가을 전어는 10월 말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MBN 연중기획 원아시아 기업 한류가 뜬다 시간입니다. 베트남에 부는 기업 한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주요 기반 시설을 세우는 파트너를 넘어 쇼핑부터 급식까지 선진 유통 비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국영 IT 기업 급식소. 길게 줄지어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다름 아닌 비빔밥입니다. 한국 기업이 이곳에서 일하는 3천여 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철저한 위생 관리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Thỉnh thoảng thì căng tin cũng có phục vụ những cái món Hàn Quốc và em cảm thấy là nó cũng ngon như là ở trong nhà hàng gì đó. Thì em cảm thấy là ở những công ty Hàn Quốc thì vào Việt Nam mà phục vụ món ăn là rất là hợp. 쇼핑업계 진출도 활발합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하노이 최대 규모의 이 백화점은 VIP 제도와 발레 파킹 등 한국식 유통 노하우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ở đây rất tốt và rất là hoàn hảo. 1년 매출은 600억 원, 90% 이상이 베트남 고객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 유통망을 구축하는 가운데 판로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진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만 모두 3천여 곳에 달하는데 바이어들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Thì có thể là trong tương lai chúng tôi sẽ có thể là có những buổi trao đổi thêm và làm việc sâu hơn về cái vấn đề nhượng quyền thương hiệu để phát triển cái thương hiệu đó và mở một những cái chuỗi cửa hàng tại Việt Nam. 베트남은 급성장하는 데다 한국 상품에 우호적이어서 기업 한류 열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리에 모여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법부는 물론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도 터져나왔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대학로 앞 거리가 태극기를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기 탄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리한 헌법재판소와 사법권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행보를 참사라 일컬으며 비꼬기도 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인사 참사!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제로 성장 상태에서 공무원들 그려내리고 비정규직들 정규직 다 하면은 그 돈이 하늘에 떨어집니까, 여러분?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도심을 가로지르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다른 친박단체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여 일부 구간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청와대 부실 인사 논란, 또 이번 한 주를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얘기 먼저 짚어볼까 합니다. 그 주인공이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에 지명이 된 지 24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어요. 주식거래 논란 때문에 결국 발목이 잡혔는데 두 분께 먼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부실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역대 정부가 얼만큼 그럼 이 낙마했나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2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6명, 그다음에 MB 정부 때는 5년 동안 9명이었습니다.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비난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17개월 동안 10명이었거든요. 그때 참사라고 했는데 지금 4개월 만에 5명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 추세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가장 인사 참사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MB 정부의 10명, 9명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해명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인사 참사라고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봅니다. 청와대 검증 실패였다라는 지적이신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인물들이 있으니까 개별 케이스들이 다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유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너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하나도 밝혀진 바는 없고 또 사실관계나 이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의혹에 있어서의 뒷받침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관련한 주식에 재판을 수임했다거나 아니면 관계자를 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순하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사퇴를 하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인사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평생 이제 인권이나 이런 걸 지켜오던 변호사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의 정부와 또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 인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으로 인해서 많은 돈은 벌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불법 투자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신 거에 사실은 맞아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스스로 이유정 후보자, 지금 후보자가 아니죠. 전 후보자.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 그 주식 투자와 관련된 해명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변호사의 그런 추천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빚까지 내서 사실은 이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변호사는 어쨌든 이 주식의 비상장일 때 이 회사에 수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은 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어도. 그리고 왜 김 의원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빚을 내서 살 정도면 웬만한 사실은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장 주식도 아니고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거의 없는 그런 주식을 빚을 내서 그렇게 몇 억대로 사서 1년 6개월 만에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진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냐. 어떠한 개인이 그런 비상장 주식을 빚을 내서 사서 1년 6개월 만에 도로 팔았는데 팔자마자 사실은 또 가짜 백수호 파동으로 다시 그 주식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진보가 꼭 부자여야 돼서는 안 되지만 부자여야 된다.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과정은 그래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왜? 진보이니까. 네. 근데 뭐 돈을 버는 과정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백수호 사건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내부자의 정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친다면 예를 들면 M&A나 뭐 이런 것으로 갑자기 돈을 벌거나 하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폭락하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제품 자체에 약간 하자가 관계 당국에 적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기업의 사장도 어느 시기에 그 조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식이 언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계속 문제 제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불법적인 부분이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앞으로 또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할지 말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조사를 할 것 같은지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가 필요한지 이 부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뭐 조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무슨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사실 세간의 어떤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 의원 말씀대로 이것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사실 별 과정이 없다면 조사에서도 별 문제가 없이 전 드러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상실감이거든요. 많은 또 국민들이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 인권만을 위해서 살아오신다는 분이 그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정말 6배 이상의 차익을 올리면서 65억 이상의 어떤 재산을 형성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상실감 때문에라도 사실은 그것이 정당했다라고 또 이 금융당국이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원하든 않든 수사 의뢰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조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뭐 조사를 좀 지켜보면 되겠네요. 이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역사관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일보의 컬럼에 건국 70주년이라고 쓴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그 헌법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분들이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거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시민으로 살 때 그런 흔적들이 결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 얘기를 하고 저도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생활보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청문회를 해봐야 이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실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장관의 업무 영역과는 좀 다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장관의 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술직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정무직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분이 해명을 하시면서 사회활동에 대해서 좀 너무 관심이 없었다, 모른다라고 하는 형식으로만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셨거든요. 사실 차라리 뉴라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건국에서든 아니면 다른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상황에서든 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국무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전혀 모른다, 사회 참여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잘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은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지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김 의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사실은 건국절과 관련해서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면 그 올린 것에 대한 최소한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 교수 사회, 내가 교수로서 하나의 어떤 학문을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거를 제자들한테 가르친다라는 교수라는 어떤 직함에 또 걸맞는 그런 생각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건 지금 장관을 되기 위해서 마치 자기의 생각을 숨기거나 접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전 그래서 정부는 사실은 이번에 임명 자체에 대해서 생활 보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옹졸했다고 봅니다. 네. 사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고건 총리 했을 때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의 처음 지지자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부인데 저렇게 중도 내지는 보수적인 인물을 총리로 세우냐. 네.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이현재 경제부총리나 고건총리를 세운 이유가 그만큼의 어떤 그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죠. 국민의원들이 꼭 어떤 정치적으로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 정도 더군다나 이분은 포스텍 기술 투자라고 해서 벤처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그 회사의 대표에 있었어요. 포스코가 그걸 이렇게 지원하는 충분히 중소 벤처 기업부의 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뭐 장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느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는 데에는 이 역사관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물론 교육부 장관이어서 무슨 그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새롭게 또는 현 정부의 어떤 뜻에 맞게 해야 되는 직이라면 전 또 그건 다른 논란인데 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쯤 되니까 이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책임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전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사책임을 물을 만한 사항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청와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하겠습니다만 예전의 기준과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 있었던 지표나 아니면 서류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인사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원래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처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만이 아니고 사실 정기국회 전체가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 정기국회에서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뚜렷이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복병을 만났죠. 현재 복병을 만나서 이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한 것, 그건 아무도 사실 짐작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김희수 헌재소장 문제는 사실 좀 별개로 실제로 표결을 하기로 했던 문제이고 또 너무 오랫동안 지금 7인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플러스 1인은 아니지만 헌법재판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끌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국민의당 입장이 또 여기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가자. 이렇게 나머지 당들이 이 문제만큼은 자유한국당이 없더라도 그냥 이 본회의를 열자라는 어떤 이 입장을 만약에 모아진다면 이 문제만큼은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은 떠나서 이 문제만큼은 내일 가능하리라고. 그렇군요. 그래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동의하는데요. 아마 다른 당들 예전 같으면 이제 말 그대로 1대1의 구도일 때는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다당제 구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다른 당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동참해줄 만한 명분이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자체가 나간 명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관의 그 본회의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성진 지명자라든지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중요한 날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엊그제였죠. 밤늦게 통화를 해서 미사일 지침을 바꾸는데 이제 합의를 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주도권이 주어지는 우리가 좀 더 강한 미사일을
가질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에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1997년 제가 알기에는 그때부터 시작된 이 개정인데요. 1997년부터 지금까지 2번밖에 개정이 안 됐어요. 아주 조금씩 예. 그 미국은 늘려줬습니다. 2번 동안 지금 뭐가 문제냐면 얼만큼의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것을 미국이 이제 허락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800km의 1톤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신우주까지 800km면 충분히 가능하고 신의주까지면 북한의 가장 북단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지금 각 미사일 기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1톤 그런 어떤 폭탄의 무게로 이 지하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를 우리가 지금 보유할 수 있다라는 상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미국 쪽 입장은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진전된 자강,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그런 한 단계. 딱 한 단계 어떤 진보된 협정이 아니겠냐. 물론 전화로 그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것에 실질적인 협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그 대화였다라고 좀 봅니다.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적인 이제 합의를 어떻게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물꼬는 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도 미사일 협정을 좀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탄두가 지금 킬로톤 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톤, 2톤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작은 규모인 거죠. 네.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안보적 상황들을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제 국방위 활동을 또 하셨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기사들이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북한에는 강한 위협으로 다가올까요? 근데 좀 다른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지금 그 무기 체계와 또 미국의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무기 체계에 있어서 보자면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기 체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500km에서 1톤을 늘리고 1톤에서 2톤을 하는 과정이 재개발하고 하는데 한 3년 또 4년 이런 시간들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는 않을 건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나름대로의 자강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있겠죠. 그렇다면 북한을 향한 것보다도 어쩌면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 그런 문제에서 관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뭐 현무 뭐 이런 그 시범 현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벙커버스터라고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투하가 되면 지하로 이제 뚫고 내려가서 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탄두가 좀 무거워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그 무기들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왔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 부분의 기술적 진화는 좀 빨리 이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또 새로 나오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철수를 준비하라고 보좌관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FTA 철회 발언이 정략적 발언인지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 협상용인가 아니면 실제 이루어질 일인가? 저는 좀 전에 그 미사일 개정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통화할 거죠.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죠. 가능한데 저는 이 미사일과 왜 연계를 시키냐면 트럼프가 처음부터 그 후보 시절부터 뭘 주장했냐면 한국과 일본 핵무기 개발해라. 핵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건 한 축이고 한 축은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또는 또 국방비는 그 주둔과 관련된 어떤 분담 비용 이것은 내놔라. 그 두 축이거든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개정이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국 민주당 정부라도 오바마라든지 그 전에 정부라도 사실 안 들어줬어요. 거의 원자력 협정도 정말 10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한테는 안보적인 부분, 우리가 자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얻어낼 여지가 굉장히 많다.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이 점은 굉장히 우리가 좋은데 대신 트럼프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안보 너네가 그래 알아서 해. 대신 돈 내놔 이거거든요. 대신 그러니까 그 둘은 언제나 동시에 그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언제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 그러니까 통화 끝나자마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곧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한쪽만 언제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가 동시에
내놓고 받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어떤 상인 정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한테. 그래서 이건 사실 엄포용이다 아니면 실질적인 것이다를 떠나서 언제나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트럼프가 사업가였다는 그 측면을 생각하면 그 마인드를 생각하면 이것이 분명히 기브앤테이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전부터도 트위터에 관련한 재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 얘기들을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발언에 좀 국한해서 좀 보자면 사실 이건 정확하게 본인이 워딩을 했다라기보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에 의해서 지금 한국 언론들이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뭐라고 정확히 썼냐면 폐기를 고려하는 것인지 협상의 기술인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아예 외신에서 썼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걸 받아서 아예 확정적인 것처럼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우리의 시기가 지금 한국과 미국의 FTA 개정 협상을 또 진행 중이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 전략적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전략적일 텐데 지금 청와대는 이게 전략적인 발언일지 아닐지를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의 속내는 어떨까요? 사실상 이것도 준비돼 있다고 봅니다. 준비 안 돼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똑같았어요. 이 패턴이 똑같은 게 한미 정상회담 자체에서는 없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돌아오고 귀국하고 며칠 후에 한미 FTA 재개정하자라고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김 의원 마지막 말씀에 그 기반 하에서 사실 여기서 일희일비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는 재개정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그런 이 목표는 뚜렷한 거거든요. 뚜렷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면 이거 폐기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럼 재개정해서 요만큼이라도 들어줘라고 우리 스스로 글레이드를 낮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폐기할 수 있어라고 똑같이 가야 사실은 거기서 폐기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게 분담분급 문제 아닙니까? 10억을 내놔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10억을 내? 하지만 갑자기 그럼 5억 내. 그러면 원래 안 내도 되는 거 5억이면 5억을 깎아주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이 트럼프는 만약에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뭔가를 들어준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 경제적으로 뭔가를 또 더 압박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패턴을 언제나 우리가 계속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트럼프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한 회담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도 관련 전문가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재개정과 관련한 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그 회의는 결렬이 됐죠. 우리 측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 쉽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 걸로 끝났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의 특성상 계속 이제 이것이 본인의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협상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밀어붙이는 것처럼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실무자는 아까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낮춘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걸 텐데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외교부나 관계 전문가들 다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일각에서 나오는 무역 전쟁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건 조금 섣부른 우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미국도 받아야 되는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도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